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조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73년을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도둑으로 몰았던 며느리는 사실 목숨을 걸고 제 손주를 지키고 있었고, 믿었던 둘째 아들은 5천억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형과 조카까지 없애려 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한복판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며느리를 다시 만난 그날부터 저는 15년 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15년 전 그날 아침입니다. 장남 도윤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영안실 앞에서 며느리 설아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던 그 여자를 저는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아들의 죽음만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뒤 설아는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금고에 있던 현금 3억 8천만 원과 금괴 7돈이 함께 사라졌고, 둘째 아들 재성이가 새벽에 설아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남자와 함께 떠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더 컸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박근호, 올해 73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온 동원물산 회장입니다. 직원 2,300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이고 개인 자산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장남은 15년 전에 죽었고 며느리는 도망갔으며 손주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둘째 아들 재성이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재성이는 올해 48세로 회사 전무이사입니다. 아내 윤미라는 37세로 20년 전에 결혼했고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지만 가끔 제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재성이는 형이 죽은 직후부터 유난히 회사 경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기획실 차장이었는데 형이 맡던 영업본부장 자리를 달라고 했고 저는 그걸 들어줬습니다. 형을 잃은 동생의 슬픔을 회사 일로 달래려나 보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재성이 눈빛이 달라진 게 말입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도윤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42세에 찍은 마지막 증명사진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귀볼이 두툼하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며느리 설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27세의 도윤이와 결혼해서 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여자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데려온 여자니까 믿었고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털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여자의 모든 흔적을 집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사진도, 옷까지도, 심지어 이름까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재성이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며느리 미라가 안방을 쓰면서 설아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설아가 차려주던 저녁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던 김이며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이며 조용히 제 그릇에 밥을 덜어주던 그 여자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재성이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들고 왔는데 투자 금액이 무려 150억 원이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미 시공사와 협의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경이 살아있었다면 이 사업 어떻게 봤을 것 같냐고. 재성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형님이라면 반대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형님이 안 계시니 제가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는 말인지 아니면 형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3일간 검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성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63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남도 며느리도 손주도 없는 이 자리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성이가 물려받을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출근하는 것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15년 전 경찰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설아 실종 사건 보고서입니다. 가끔 꺼내서 읽어보곤 하는데 읽을 때마다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성이가 목격했다는 검은색 승용차의 차종이 명확하지 않았고 함께 탔다는 남자의 인상착의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저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장남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엔 며느리와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설아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주가 15세쯤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부산지사 실적 점검차 내려갔다가 점심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혼자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사에게 국제시장 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 잡고 다니던 그 시장이 가끔 그리웠으니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내뿜는 땀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냄새만큼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골목 사이로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들렸고 손수레 끄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사는 10m쯤 뒤에서 따라왔고 저는 혼자 옛 기억을 되새기며 골목을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 자리는 이제 치킨집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자주 가던 건어물 가게는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작은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4개가 놓인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그곳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하나와 아이 둘이었는데 앞에 놓인 건 잔치국수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여자가 젓가락으로 국수 몇 가닥을 집어 작은 아이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국물만 조금 떠먹으며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나치려다 멈춰 섰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윤곽, 그 자세, 국수를 먹이는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저는 3미터쯤 떨어진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여자의 옷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은 기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1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손톱은 깎지 못해 길었고 때가 끼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는데 흰머리가 여기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32세의 집을 나간 여자가 이제 47세가 되어 있었고 그 15년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큰 아이는 14세쯤 되어 보였는데 티셔츠가 몸에 비해 컸고 소매를 여러 번 걷어 올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12세쯤으로 보였는데 운동화 발등이 눌려서 발가락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뼈만 앙상했고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자가 더 먹으라고 권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직 배고픔이 남아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가 작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손길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견뎌온 세월의 무게,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15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금고가 열려있던 그날 새벽, 재성이의 증언, 그리고 사라진 3억 8천만 원.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 이야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왜 15년이 지나도록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고 있을까요? 금괴 7돈을 들고 간 여자가 왜 해진 옷을 입고 손에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을까요? 기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마지막 남은 국수를 작은 아이에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경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국수집을 나와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뒤를 따라가 보라고.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몇 개 돌아가자 더 낙후된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끝 방이었습니다. 문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깨진 창문까지 모든 것이 가난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3시간 3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눈치를 채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와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설아가 맞는 걸까요? 15년이 지나서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그 윤곽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본 것뿐이고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맞다고, 며느리 설아가 맞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눈이 떠졌고 여자와 아이들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설아라면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3억 8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국수집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 그릇을 나눠 먹는 3사람, 배고픔을 감추는 아이들, 그리고 눈물을 닦는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베개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비서실장 김태호를 불렀습니다. 20년째 함께 일한 사람이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시간 뒤 그는 명함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강민수 탐정이라는 사람이었고 15년 경력의 이혼 소송 증거 수집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당장 오늘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강민수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평범한 얼굴에 눈에 띄지 않는 체격이었습니다. 탐정으로서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시장에서 찍은 사진 3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기사가 몰래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국수를 먹는 모습, 골목을 걷는 뒷모습, 그리고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아이들은 누구인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전부 조사해 주십시오. 탐정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부인이십니까? 아니, 며느리입니다. 15년 전에 사라진 며느리요. 탐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5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방을 몰랐는데 우연히 부산에서 봤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상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 가족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특히 제 둘째 아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탐정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탐정은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재성이 가족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요리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랍스터 샐러드, 트러플 파스타까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맛에는 하나도 당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드시죠.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소고기 들어와서 샀어요. 미국산 1등급인데 1kg에 28만 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성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북한 재개발 건은 검토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경력사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재성이를 바라봤습니다. 150억짜리 사업을 일주일 만에 결정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재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잖아요.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일에 왜 자네가 간섭하나?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15년 전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고 한참 만에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설아가 수줍게 웃고 있었고 도윤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가족 모임 사진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배가 불러온 모습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배 속에 제 손주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조산으로 아기를 잃었고 설아는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 방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덩달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수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윤설아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 여자가 회장님 며느리 윤설아 맞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도 그대로고 15년 전 주소지도 회장님 댁으로 나옵니다. 다만 현재는 부산 동구 좌천동 쪽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22만 원짜리 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탐정은 파일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남자 아이 둘입니다. 큰애가 박민준,
14세이고요. 작은 애가 박서준 12세입니다. 둘 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아버지 아내는 고 박도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둘이나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쌍둥이는 아니고 2년 터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설아 씨는 15년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 출생 신고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큰아이는 도윤 씨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태어났고 작은 아이는 사망 후 7개월에 태어났습니다. 즉, 윤설아 씨는 도윤 씨가 돌아가셨을 때 임신 2개월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확대한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큰아이 민준이의 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볼이 두툼했습니다. 도윤이와 똑같았고 저와도 똑같았습니다. 작은 아이 서준이의 손 사진도 있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핏줄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제 손주들입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적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윤설아 씨가 집을 나간 날, 누군가 그녀 명의로 버스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산행 고속버스였고,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CCTV를 확인했더니 윤설아 씨는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가 탔습니다. 저는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 윤설아 씨를 도망가게 만들려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장님, 댁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제 성이,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쫓아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설아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낱낱이 확인해 주십시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아 공원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도 저 물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순간 높이 올랐다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주들이 15년 동안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5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인데도 말입니다. 사흘 뒤 강민수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으로 오셔야 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를 불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20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탐정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좌천동 재래시장 뒤편 쪽방촌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탐정이 앞장섰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50m쯤 걸어가자 낡은 빌라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 구석 방 앞에서 탐정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탐정이 가리키는 곳에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7바 4892점 재성이 차였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임원용 차량이었고 저도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왜 재성이 차가 여기 있습니까? 저는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재성 전무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설아 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탐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녹음기를 켜놓았습니다. 방문 틈새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재성이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경고했잖아요. 부산에서 조용히 살라고. 그런데 왜 자꾸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겁니까? 설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폐지 줍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부러 회장님을 만나려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재성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형수님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이러다 15년 전 일이 다 들통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성이가 설아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회장님한테 연락도 안 했고요. 그럼 됐어요. 설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15년 동안 당신 말대로 살았잖아요. 15년으로는 부족해요. 재성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경수님은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설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건드리진 않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경수님이 말 잘 들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재성이 손짓을 하자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랑 서준이 학교 알아요. 부산 동래구 명성중학교 2학년 3반, 5학년 2반. 매일 오후 3시 30분에 하교하죠. 학원도 안 다니고 집으로 바로 오더군요.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럼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재성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이거 들고 아이들 데리고 다른 도시로 가세요. 부산 떠나세요. 못 가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이가 3개월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해요. 심장 때문에요. 부산 떠나면 치료를 못 받아요. 재성이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형수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15년 전 일을 다 말해 줄까요? 엄마가 할아버지 금고 털어서 도망친 도둑이라고요. 저는 그만 안 되겠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성아, 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성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다 들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재성이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형수님을 도우려고. 닥쳐라.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 전에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지. 형수가 금고 털어서 도망갔다고. 재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15년 전 새벽 5시 30분, 내가 설아 명의로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어. 하지만 CCTV에는 다른 여자가 탔지. 재성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형수님이 부탁해서. 형수가 부탁했다고. 저는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저는 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금고는 내가 열었지. 비밀번호는 도윤이한테 들었고, 그리고 돈을 빼돌린 다음 형수한테 누명을 씌웠어. 재성이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성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 없이 저한테 누명 씌우시는 겁니까? 저는 탐정을 불렀습니다. 강탐정, 들어오시죠. 탐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금고 비밀번호는 6자리였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당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회장님과 도윤 이사님, 그리고 재성 전무님 세 분뿐이었습니다. 도윤 이사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윤설아 씨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그럼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재성이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형수한테 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설아는 15년 동안 그 돈을 안 썼냐? 저는 재성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들고 도망갔다면서 왜 지금도 쪽방에서 월세 22만 원 내며 사냐? 왜 아이들이 학원도 못 다니고 병원비도 못 내냐? 재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탐정이 회사 회계 장부를 조사했는데 지난 10년간 내 명의로 빠져나간 돈이 37억 4천만 원이야. 재성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억 원. 37억 4천만 원. 저는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 2천만 원,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4억 6천만 원, 가짜 컨설팅 계약으로 12억 원, 그 외 잡비로 12억 6천만 원, 전부 내 계좌로 들어갔어. 재성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만 믿으셨잖아요. 형만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평생 형 그림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형이 없어지면 제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도윤이 사고도? 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 차 브레이크를 건드렸어요. 정비소에 맡기는 것처럼 하고 브레이크액을 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성이 비웃었습니다. 형은 항상 완벽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했죠. 저는 항상 2등이었어요. 그래서 1등을 없앴습니다. 저는 재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내 친형을 죽였어. 재성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형수도 쫓아냈어요. 금고를 털었다고 소문내서 아버지가 미워하게 만들었죠. 그래야 회사가 제 거니까요.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협박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아이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아이들 지키려고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재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형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집안 재산 노리고 형한테 붙었던 여자일 뿐이죠. 저는 주먹을 들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식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재성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저는 손을 부리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인교사와 횡령, 협박 신고합니다. 위치는 부산시 동구 좌천동 127번지입니다. 재성이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막아섰습니다. 재성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재성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 형을 죽인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구석에서 아이들 사진을 꼭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15년 동안 당신을 도둑으로 몰아서 손주들을 이렇게 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하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재성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성이 경찰서로 끌려간 뒤 저는 설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비좁은 쪽방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늦는다고 했거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을 당장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1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소. 그날 밤 저는 부산의 호텔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까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배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도윤이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설아를 닮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강민수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손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또 하나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박민준, 박서준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네 민준이는 성적이 우수합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학년 전체 380명 중 7등입니다. 특히 수학을 잘해서 경시대회에도 나갔는데 학원을 안 다녀서 입상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민준이 성적표를 봤습니다. 수학 98점, 과학 95점, 국어 92점이었습니다. 작은 애 서준이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서 3개월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비가 한 번에 47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설아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탐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윤설아 씨가 지금 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식당 설거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청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입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한다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합니다. 한 달 수입이 총 187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월세 22만 원, 공과금 8만 원, 식비 45만 원, 서준이 병원비 평균 63만 원을 빼면 남는 게 49만 원입니다. 이걸로 수술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49만 원이면 2억 3천만 원을 모으려면 469개월이 걸렸습니다. 39년입니다. 39년 동안 저렇게 일해야 수술비를 모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올해 안에 수술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설아 씨가 지난 3년간 7군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총액 2,800만 원인데 이자율이 연 24%에서 34%입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실제로는 한 푼도 못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대부업체 이자를 갚으면서 손주 병원비를 대면서도 한 번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설아 씨 손 사진이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은 부어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웠는데 병원 안 갔습니다. 약값 아끼려고요. 발 사진도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발가락 사이는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 서서 일하면 이렇게 됩니다.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재성이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성 전무 관련입니다. 추가로 발견한 내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성의 비자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성 전무가 개인 카드로 쓴 돈이 12억 7천만 원입니다. 탐정이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남 룸살롱에서 월 평균 340만 원, 명품 쇼핑 월 평균 520만 원, 해외여행 연 4회에 1회당 평균 1,800만 원, 골프장 회원권 3개에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성이는 한 달에 860만 원씩 쓰면서 조카 수술비 2억 3천만 원은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일부러 방치했습니다. 조카가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재성 전무 부인 윤미라 명의 계좌입니다. 지난달에 명품 가방 구매로 2,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800만 원이면 서준이 병원비 5개월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설아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설아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님이 물건값을 던지듯 계산대에 올려놓자 설아는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1시간쯤 지켜봤을까요? 설아가 잠깐 쉬는 시간에 구석에 앉아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주먹밥이었습니다. 반을 먹고 반은 비닐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마 아이들 저녁으로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15년 동안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성 말만 믿고 설아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태호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법무팀 전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으시오. 그리고 재성이가 횡령한 37억 4천만 원 전액 회수 절차를 시작하시오. 집도 차도 전부 압류하시오. 비서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재성 전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15년 동안 며느리와 손주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심장외과에 연락해서 박서준이라는 환자 수술 일정 잡으시오. 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하고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하시오. 검사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모두 포함해서 5억 원 한도로 승인하시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도윤이를 봐왔던 사람이었고 장례식 때 누구보다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깜깜한 밤바다였지만 등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등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15년을 헤맨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손주들을 만날 것입니다. 15년 만에 할아버지로서 그 아이들 앞에 설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저를 용서해 줄까요? 15년 동안 외면한 할아버지를 받아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걸고 그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도윤이가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제가 대신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 저는 설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쪽방이 아니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설아는 15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였고 머리는 여전히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마주 앉으니 할 말이 막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미안하다. 15년 동안 너를 도둑으로 몰아서 정말 미안하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 재성이 말만 믿지 말고 내 말도 들었어야지. 너한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 모두 내 잘못이야.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 전 도윤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말이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재성 도련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재로 가자고 하더니 금고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형수님, 형님이 회사 돈 8억 원을 횡령했대요. 감사해서 곧 밝혀질 거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횡령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재성 도련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도윤 씨 명의로 된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재성 도련님이 형님 명의를 도용한 거라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맞서 싸웠냐?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재성 도련님이 협박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도윤 씨는 횡령범으로 기억될 거라고, 아버님도 큰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집을 떠나주면 이 일을 묻어주겠다고 했어요. 금고 털어서 도망간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요. 대신 평생 입 다물고 살라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비열한 놈이. 하지만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재성 도련님이 배를 가리키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뱃속에 아기가 있죠. 남자 아이 둘이래요.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배 속에 아기가 있었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도윤 씨가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도윤 씨 장례 치르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아가 임신 2개월일 때 쫓겨난 것입니다. 배 속에 제 손주 둘을 품은 채로요. 그리고 1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5천억 재산을 가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성 도련님이 마련해준 부산행 버스표를 들고요. 하지만 버스는 타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한테 돈 주고 제 신분증으로 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곳으로 숨었어요. 어디로 갔는데? 동구 산동네 반잣집으로 갔어요. 월세 8만 원짜리였어요. 거기서 민준이와 서준이를 낳았어요.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낳았어요. 탯줄도 제가 자르고 첫 목욕도 제가 시켰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쌍둥이를 낳다니,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낳다니, 위험하지 않았냐? 죽을 뻔하지 않았어. 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출혈이 심했는데 멈추지 않아서요. 하지만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낮에는 아이들 재우고 폐지 주우러 다녔어요.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청소 일도 시작했어요. 식당 설거지도 하고 전단지도 돌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재성이한테 연락하지 않았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못했어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성 도련님이 가끔 사람을 보내서 감시했어요. 입 잘 다물고 있느냐고 아버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만약 연락하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재성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잣집을 나와 저는 설아를 도윤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결혼 전에 사둔 아파트였는데 15년 동안 비워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10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윤이 책상, 도윤이 옷장, 도윤이가 좋아하던 그림들까지 모두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설아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유품이었습니다. 장례 후에 정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50통이 넘어 보였습니다. 설아가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도윤이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설아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소.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샀소. 빨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싶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라는 걸 알았소. 기쁘면서도 걱정이 돼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소. 저도 편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는 제가 재성이보다 똑똑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동생이 더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버지, 동생을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윤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위험하다는 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공책 2권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 박민준, 박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엄마가 또 새벽에 나갔다. 나는 엄마가 언제 돌아올까 걱정된다.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인다. 내가 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야겠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부산에 계신다고 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서준이가 또 아프다.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가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할아버지가 계시면 서준이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다. 서준이 일기장도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3일. 경희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다. 엄마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멋있다. 나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할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엄마가 좀 쉴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라. 손주들에게도 용서를 빌겠다.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남은 인생을 걸고 너희와 아이들을 지키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마. 설아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 함께 아이들한테 가요.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말해줘야죠. 그날 오후 3시 45분, 저는 설아와 함께 명성중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5년 만에 손주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아이가 보였습니다. 큰 아이는 키가 167cm쯤 되어 보였고, 작은 아이는 158cm쯤이었습니다. 둘 다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은 해져서 끈을 고무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었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도윤이를 꼭 닮았습니다. 눈매며 코며 인매까지 똑같았습니다. 서준이는 설아를 닮았는데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게 겉으로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설아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여기 나왔어요? 일 안 해도 돼요.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너희 할아버지가 오셨어. 2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할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3세 노인이 중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너희를 몰랐다. 너희 엄마를 도둑으로 오해했고 너희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울음을 참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엄마를 위해, 동생을 위해 강한 척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울어도 된다.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는 힘들 때 울어도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도 된다.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된다. 민준이가 와락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엄마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저희 위해서 매일 18시간씩 일했어요. 저희 밥 먹이고, 서준이 병원비 내고,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알아, 다 안다. 저는 민준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누명도 다 벗겼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서준이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서준이도 안았습니다. 몸이 깡말랐습니다. 14kg이나 저체중이라고 탐정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차에 타. 저는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 거기가 너희 집이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쪽방은요? 쪽방은 이제 안 가도 된다. 짐은 나중에 사람 시켜서 가져올 거다. 너희는 이제 강남에서 산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부산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갖고 싶은 거 있니? 민준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쉬게 해주세요. 엄마가 제일 힘들어요.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원래는 부드러웠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장난감도, 게임기도,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쉬는 것이었습니다. 14년, 12년을 살면서 엄마 고생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녁 7시 10분 서울 도착했습니다. 차는 한남동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600평 대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 17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분수대가 있었으며 한옥과 양옥이 결합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집이기도 하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재성의 아내 윤미라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 설아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 민준이 서준이다. 이제부터 이 집 주인들이지.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재성 오빠가 형수님은 도둑이라고. 재성이 거짓말이었어. 저는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성이는 어제 경찰서로 갔고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 너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거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미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는 몰랐어요. 재성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몰랐다고. 저는 미라를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설아 옷 입고, 설아 방 쓰고, 설아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냐? 그것도 거짓말이지. 경비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짐 싸서 내보내. 1시간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게 해.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딸아이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딸은 외삼촌 집으로 보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교육비는 대학 졸업까지 내가 대줄 테니 걱정 마. 하지만 너는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 미라가 끌려나갔습니다. 현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와. 이제 내 집이다. 15년 만에 돌아온 거야. 설아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설아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크네요. 우리 쪽방이 50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크지. 저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방도 마음대로 골라. 공부방도 있고, 개인방도 있고, 영화 보는 방도 있어.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 17명 전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박재성 전무이사는 해임됩니다. 횡령 37억 4천만 원, 살인교사,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계자를 소개합니다. 제 장손 박민준입니다. 현재 14세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직접 경영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박민준입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개 언론사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 없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1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제 손주 둘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공식 사과합니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재벌 회장 며느리 15년 만에 복권, 둘째 아들 살인교사 혐의 구속, 손주 둘 후계자, 등급,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최고 의료진 7명이 8시간 30분 동안 수술했습니다. 수술비는 2억 8천만 원이 나왔지만 저는 기꺼이 냈습니다. 손주 생명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3주간 중환자실에 있던 서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이 얼굴에 빗기가 돌았고 입술도 분홍빛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서준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수학과 과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실력이 뛰어났던 아이라 한 달 만에 전국 모의고사 수학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영재라고 칭찬했고 특목고 진학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회사 경영을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싶어요. 설아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하루 18시간 노동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8시까지 푹 자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설아 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부과에서 2개월간 치료받았고 손등에 화상 자국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굳은 살도 제거했고 손톱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고운 손이 되었습니다. 재성이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횡령한 37억 4천만 원은 전액 회수했고 집과 차도 모두 압류했습니다. 윤미라는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외삼촌 집에 맡겼고 대학 졸업까지 학비는 제가 대주기로 했습니다. 아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도윤이 제삿날입니다. 15주기입니다. 저는 설아와 손주들을 데리고 경기도 양평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묘소는 소나무 숲 속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매년 찾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함께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도윤 지묘 1982년 3월 12일 생 2009년 11월 8일 조을 42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늦었다. 15년이나 걸려서 진실을 밝혔다. 내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내 동생이 범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와 서준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14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착한 사람이었다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준이에요. 이제 수술해서 건강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치료해 주셨어요.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설아는 묘 옆에 꽃을 놓았습니다. 당신,
설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15년 만에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당신 아버님도 모든 걸 아셨어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당신 없이요. 미안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들 잘 키우마.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 내가 못한 아버지 역할도 할아버지가 대신할게. 안심하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묘소를 스쳤습니다. 마치 도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 가족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손주들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설아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행복할 거야. 차에 타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설아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찌개까지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15년 전 설아가 차려주던 그 밥상이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3그릇 먹었고 서준이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건강해진 증거였습니다. 설아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15년 만에 며느리 손길을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고 서준이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없는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키는 게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도 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아픈 시간도 슬픈 시간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시간이 흐를 차례였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3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민준이는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서준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 육상부에 들어갔습니다. 100m를 14초 이에 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도윤재단입니다. 15년 동안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매년 50가구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총 예산은 연간 12억 원입니다. 제가 전액 출연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70%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30%만 제가 관여합니다. 대신 민준이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간씩 경영 수업을 합니다. 10년 후면 민준이가 회사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성인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면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남이 되었으니까요.
어제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삼촌을 감옥에 보낸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거든. 그게 정의야.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15년 전에 제가 재성이 말만 믿지 않고 설아 말도 들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도 저녁 식탁에는 가족이 모였습니다. 설아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집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저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압니다. 73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되겠구나. 15년의 빚을 조금은 갚았으니까요.